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잠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늘 비대위원들을 발표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움직임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 관련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건설 시공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대출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은행권과 건설업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 상정됩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란 논리고 야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 11명이 발표됐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이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와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민경우 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내홍 수습 방안을 도출했을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회사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과 함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마약 조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숨진 배우 고 이성균 씨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당 통합 방안 논의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내홍 수습 방안을 도출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배석했던 대변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 관련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세균 총리께서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많은 당무 처리하는데 고생하시는 점, 그리고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치하의 말씀 있으셨고요. 본인은 좀 편하게 있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선거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있는데 혁신 경쟁을 선도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요. 최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민 후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선민 후민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당을 이끌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제 검찰 독재로 가는 이 길을 막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최근 이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좀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또 수습할 권한, 이 모든 것이 다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주기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그 본인의 경험을 말씀을 하셨고, 당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수도권의 승패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근데 이런 대책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대표가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성어를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빨리 여야 간에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사실상 이미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는 선거 시기가 되었는데 선거 제도조차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다 경청을 하셨고, 비상한 시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통합과 혁신에 대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그리고 당내 통합,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별말 없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상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혁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아니,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특단의 대책, 그다음에 혁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천이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네,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대표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단합 또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고 하고요.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의 권한이 모두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당의 수습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또 수도권에서 승패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범 선생의 현의 살수, 이 뜻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공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경청을 하고요. 비상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잠시 뒤에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이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수용 불가를 외치는 여당과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가 잠시 뒤에 시작하는데요. 여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최종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오후 2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의원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을 거친 쌍특검 법안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상정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숙려 기간에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전에 1차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통과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민심 교란용 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특별법에서 특검 수사 조항을 없애고 또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입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서 협의를 이어갔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예, 총선을 앞둔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의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8명을 영입했는데 1980년대생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을 선택했습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나 김경률 회계사 등 과거 운동권이나 진보 진영에 몸담았다가 돌아선 인사들이 낙점됐습니다. 호남 출신 당 인재영입위원인 박은식 의사나 구자룡 변호사 또 2002년생 대학생 윤도현 씨 등 이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인사들도 합류를 했고 이 밖에 저출생 고령화 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내일 오전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점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정오쯤 시작한 회동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방금 보셨듯이 배석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정세균 전 총리가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합이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다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하길 부탁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경청을 하면서 공감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도부나 비명계나 혁신의 의지는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화를 통해 방법의 차이를 좁혀가자는 건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게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두고도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합과 혁신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소통하고 탈당을 막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평가도 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배포하려던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영토 분쟁 사례로 갸오이갸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독도를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언급한 건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별도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도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표현 과정에 중요한 문제점이 식별돼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돼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인쇄된 자료는 모두 회수돼 폐기되고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국내 시공 순위 16위인 태양건설이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의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또 금융업계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김기부입니다. 네, 먼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양건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양건설이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부인했던 태양건설이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 태양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에 달합니다. 태양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 부채 비율로 살펴보면 478%로 시공 능력평가 35위권 이내 이 건설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다음 달 11일에 결정되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태양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을 살펴보면 2,002억 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입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인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조 8천여억 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설업계 PF 위기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 만큼 이 건설업계 PF 위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태형건설은 국내 은행권에서 이 PF 대출이 포함된 장기 차입금 4,693억 원과 이 단기 차입금 2,250억 원 등 총 7,243억 원을 빌렸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을 수반하는 구조 조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이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한국신용평가가 태형건설의 신용 등급을 A-에서 CCC로 강등한 만큼 이에 따른 간접 손실도 우려됩니다. 네, 정부가 PF 문제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태형건설의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한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이 태형건설 관련 PF 사업장이 모두 60개인데요.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유사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이 시공사 교체와 재구조화, 매각 등을 추진합니다. 태형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중에 분양이 진행돼 이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규모로 한번 따져보면은 19,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12,300여 가구 규모의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형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서 이 분양 계약자의 입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보증공사의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가 있습니다. 태형건설은 현재 공사를 140건을 진행 중인데요. 협력업체가 581개에 이릅니다. 또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96%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하도급사는 이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일단 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장 안정 조치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열렸지만 실형은 유지됐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을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인 경합관계라고 본 건데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서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심을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총 12건이고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이번 한국제강 사건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원청 대표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였습니다. 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법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습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다,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 상반된 반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사례였던 만큼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부 여당은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수도권에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과 날씨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하늘 뿌였네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온통 잿빛입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 눈과 코가 답답하고 목도 칼칼한데요.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는 내일과 주말인 모레까지 길게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세종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부산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눈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일정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 2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쇄신 분위기에 발맞춰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인데 후임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동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제 후임이 돼서 비서실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관섭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그리고 국정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아직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 후임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되십니다. 그리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자리는 김홍균 주 독일 대사가 내정되었습니다. 먼저 제 사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면 며칠 안 남았죠. 제가 인수위 때부터 비서실장직을 한 지 한 20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번째 근무를 했지만은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많은 신뢰를 해 주시고 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후임인 이관섭 실장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봤는데 그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 역량은 물론이고 그 정무 감각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도 잘 보좌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또 금융위 그런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신 그 이론과 그 실무를 갖추신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호진 신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관 부단장, 또 북미국장, 또 외교비서관, 또 주러시아 대사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그 오늘날 안보란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우방 동맹 국가들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님의 그런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업무를 보좌하는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장 후속 인사로 외교부 1차관은 김홍균 주 독일 대사를 내정했는데 김 차관은 한미 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북핵 또 북미 외교 전문가입니다. 1차관으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꼼꼼히 챙겨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하고 이제 내정자들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섭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그동안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 비서실을 잘 이끌어 주신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지휘하에 코로나,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전쟁 등 여러 복합 위기를 큰 충격 없이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건전재정의 큰 틀을 확립하시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올해 말까지만 비서실장직 유지한다고 하고요. 1월 1일자로 사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후임은 이관섭 정책실장이 맡게 됐고요. 새 정책실장은 이제 성태윤 교수인데 일단 조태용 신임 이제 후임 신임 안보실장이 되는 거죠. 장효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짧은 소회를 남겼는데요.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 그러니까 소임을 다 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예. 대통령에게는 사의를 밝혔고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여건이 참 어려웠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또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 31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혜웅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해넘이는 보기가 어렵고 해맞이는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 날씨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도 예보돼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새해 첫날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선명하게 2024년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동해안과 제주도는 첫 해돋이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동해와 남해에 낮은 구름이 형성되겠고 눈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해돋이가 어렵고 경남 해안에서만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역별 해돋이 시각을 살펴보면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독도입니다. 7시 26분이고요. 내륙에서는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청주,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연입니다. 네, 건설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 관련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다른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규모도 크고 또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와서 걱정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금융시장 안정 조치 그리고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16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견 회사 중에서는 큰 회사인데 큰 회사죠.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성수동 2가에 그 노후 공장을 사서 오피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또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3.3제곱미터당 1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네. 이게 2020년도만 해도 6천밖에 안 가던 건데 너무 비싸게 샀고 또 사업장도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PF를 하면서 브릿지를 했어요. 네. 중간에 먼저 계약금을 내기 위한 그 PF거든요. 네. 이게 본 PF 가기 전에 브릿지는 갚아야 되는데 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브릿지론. 네, 네. 그 브릿지가 480억을 받았는데 420억 정도를 못 갚았어요. 네. 기간이 도래해도 못 갚으니까 원금 이자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그 연기 인상을 안 받아준 겁니다. 못 갚은 이유가 거기 그 부동산 프로젝트 하면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어려웠었나 보죠? 대부분 오피스 빌딩이나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선 분양이 어려워요. 예. 아파트도 아닌데 네.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고금리에 또 이 건축비까지 올라가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예.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예, 말씀하신 그 성수동 건물 대출 만기가 오늘. 네,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지금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신청. 기업 회생 작업이라면서요. 그렇죠. 워크아웃이요. 네, 좀 이게 쉽게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회생하는 절차가 워크아웃이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갑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출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예. 구조조정해서 다시 산업계 살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절차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워크아웃 신청 단계군요.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면은 대주단이 이거를 이제 그 채권단이 대주단인데 대주단이 이거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는데 14일 내에 이제 회의를 결정하고 예. 다시 통보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고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채권 변제도 그 연기하게 되고 원금도 연기하게 되고 또 내부적 구조조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어떻게 갚냐면요. 감자시키거나 비업무 부동산이나 또는 뭐 감원을 시키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막 매각하거나 해서 원금 상환을 하죠. 이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네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태형건설이 거쳐야 할 워크아웃 절차를 살펴봤고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업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PF 부실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면서요? 꽤 많죠. 예. 오늘 그 발빠르게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기재부나 예. 국토부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11시쯤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부실 지구가 있거나 부실이 많은 경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데는 아마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약 한 480%의 자기 자본 비율 부채입니다. 예.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건설사들도 100% 이상 넘는 데가 많거든요. 예. 이건 사전에 아마 정부가 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건설사 자체도 지금 아마 이런 그 태형건설의 이거 워크아웃 때문에도 비상경영 체제로 갔을 거예요. 교수님 그 부채 비율 480%라는 게 어느 정도나 높은 겁니까? 자본금이 100억인데 만약에 뭐 400억이 넘는다는 거죠, 부채가. 네. 자기 자본 대비. 좀 주요 건설사 PF 대출 보증 잔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태형건설뿐 아니라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도 PF 대출 보증 잔액이 상당액입니다. 네. 물론 저게 다 부실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예. 부채 비율인데 이제 저게 이제 분양돼서 분양금이 들어오게 되면 상환할 내용들이죠.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만 얘기한 거지 순부채 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또. 저게 부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일단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됐다면은 예. 중도금 대출이 들어오잖아요. 이런으로 상환하면 되겠죠. 예. 만약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계약금도 안 들어오고 중도금도 안 들어와서 문제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이 됐거나 또는 분양 중에 있는 데는 부실로 볼 수는 없죠, 아직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나 또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높은 편입니다, 저게. 예. 그리고 이건 다른 기업들인데 태형건설의 하도급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습니까? 문제입니다. 하도급이 581개나 됩니다. 네. 그리고 하도급과 계약 맺은 게 한 회사에 2개씩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다 하도급이 있잖아요. 네. 모든 데 하도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청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그 하청업자가 또 부도가 나고 또 재하청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하청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뿐이 아니라 이자 연장을 해주는 걸로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태형건설이 오늘 워크아웃 신청하고 나서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태형건설 말고는 뭐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고금리와 이 그 고분양가, 소위 말하는 원가가 올라가는 자재값 상승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은 뭐 모두 숨죽이고 있지만은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강원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2천억이 넘었었는데도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는 달라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PF 잔액이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엄청 크지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만약에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피해갈 수 없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자금을 이제 빌려준 회사는 금융권 아닙니까? 그렇죠. 제1금융권도 있고 2금융권도 있고요. 금융권 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장 있어요. 큰 문제가요. PF는 이제 브릿지가 됐든 본 PF가 됐든 대개 중간에 그 증권사들이 중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증권사가 많이 그 중개하는 중에서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은 잘 안 해요. 제2금융권이 하는데 제2금융권은 이자가 높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실되게 되면 증권사부터 제2금융권 더 나가서는 이제 1금융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태형건설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워커를 받아들이게 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증권사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직 뭐 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질까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권에도 위기가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면 제2금융권부터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금고라든지 저축은행부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금융권인데 1금융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식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건설시장의 그 주가는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건실하게 뭐 잘 나가는 건설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건설 시장이 대부분 PF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태양건설 사태로 건설주는 막 상당히 많이 하락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얘기한 건 이제 업계나 뭐 금융권 이야기였는데 태양건설이 직접 분양 계약을 맺은 그 계약자들 있잖아요. 네. 그 계약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자 중에서 지금 현재 19,8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2,000가구 정도는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어요. 수분양자들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대환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안 해주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회의하면서 태양건설이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것들과 또 아니면 뭐 이걸 바꿔야 될 거를 오늘 뭐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회사 정도는 2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거나 제3자 시공자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뭐 발빠르게 회의를 했듯이 향후에도 이렇게 그 ABCP라든지 또는 뭐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또 ABCP로 발행했던 채권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라든지 금감원이나 또는 국토부가 항상 상시에 이 그 PF 시장을 좀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대책입니다. 그 정도 대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말고도 지금 그 이외에 보증을 늘리는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자가 연체돼서 내지 못하는 경우는 건실한 회사 같으면 이자를 유예해주는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은행들과 제2금융권들은 거기다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건설업계도 좋지 않고 금리도 높고 그래서 어렵고 거기서 지금 부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P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이 그 에쿼티가 30% 이상 있어야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나머지 70%는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거거든요. 토지를 구입할 때 100억이면 30억은 내가 되고 나머지 70억은 이제 그 브릿지라고 해서 일찍 들어왔다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PF를 또 합니다. 이걸 본 PF라고 해요. 그 앞에 70억을 받은 게 아니고 뒤에는 몇백억을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건축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그 이자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그렇군요.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내년에 괜찮을까 이런 걱정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아마 3월과 5월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리는 시점은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상반기에는 금리가 고금리가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내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갔잖아요. 다시 0.5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려봐야 3%나 많이 내려야 2.5라면 적어도 0.5나 그 뭐 1% 정도 내린다면 당분간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건설 시장의 그 이자율은 고금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돋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 그리고 연쇄 파장 짚어봤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은 이 배우 이성균 씨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성균 씨 마약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결할 방침인데요. 이 씨 사망과 또 수사 관련한 인천경찰청의 입장 보시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께서 다음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12월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응답은 우리 수사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를 인천경찰청이 맡았었는데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진술만으로 수사하진 않았고 피의사실 유출을 막으려 했다. 그러면서 마약 의혹 수사는 종결했고 공갈 혐의 수사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 3차 조사에서 19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선균 씨의 진술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장시간 조사를 했다. 그리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역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올해 교육 현장에선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학부모 갑질과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재원 기자가 이 과정을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국화꽃이 빼곡히 놓였던 길, 지금은 흔적 없이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서희초등학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불씨가 됐습니다.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주말 도심을 검은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교권을 넘어서서 교사의 인권이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무서움에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혔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공교육 멈춤을 선언한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권부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부당하게 직위하지 수 없도록 하는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 현장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이고 교사의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교사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교직 사회의 선생님들의 그런 변화가 급변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상호 존중하는 학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교사를 믿고 내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모두의 온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학부모님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외식하고 나온 남성이 식당 직원에게 갑자기 폭행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한 달 넘게 답이 없다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웅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마치고 복도로 나온 김모 씨.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밀다가 안에 있던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김 씨가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남성,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이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잔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부딪힌 잔은 그대로 튕겨 김 씨 가슴을 가격합니다. 다가오는 남성을 가족들이 막아서자 이제는 가족에게도 바짝 붙으며 위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려본 뒤 돌아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벽을 강하게 발로 차고 사라집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시작된 남성의 위협적인 행동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3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딸아이의 피아노 연주회를 기념해 모처럼 주말 외식을 나온 김 씨 가족의 하루는 난데없는 봉변에 악몽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근처를 다시는 못 가겠다. 갔다가 혹시 마주치면은 뭔가 봉변을 당할까 봐. 애들은 많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나쁜 사람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김 씨 가족이 방금 식사를 마친 스테이크 전문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장을 찾아가 점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개인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니 잘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답변에 본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한 달 넘도록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본사는 뒤늦게 사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본사 측은 문에 부딪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본사는 담당 매장 직원, 점주, 그리고 본사 CS 담당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며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성탄 전날 미국에서 14살 소년이 친누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형제 사이 말다툼이 비극으로 번진 건데 싸운 이유를 봤더니 누구 선물이 더 많은가였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살 다마커스 콜리는 가족과 함께 성탄 선물을 고르려 상점에 들렀습니다. 상점에서 다마커스와 한 살 위 형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마커스가 형의 선물이 더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의 싸움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이어졌는데 급기야 다마커스가 권총을 들고 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에 의해 쫓겨난 다마커스는 집 밖에 있던 누나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총격 당시 누나는 태어난 지 11달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나온 형은 동생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They get upset.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stuff, so they just take out their guns and start shooting each other. And one of them kills his sister, who's a mom to a 10-month or 11-month-old baby and a 6-year-old boy. 가슴에 총을 맞은 누나는 폐 손상과 출혈로 숨졌습니다. 역시 총을 맞은 동생은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나를 숨지게 한 다마커스는 1급 살인과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형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공세를 감행해 이스라엘이 끝장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The victory for the Ukraine, for our country, for our people.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진입에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화분석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는 같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고비 때마다 밀착 외교를 이어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은 예고한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美味しいです。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これからかな。 유럽을 휩쓸고 있는 우파의 바람.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면서 우파 전성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키르키의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 1, 0. Loading. Let us on.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금 극한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포함해서 오늘의 전국 현안을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 민주당 그리고 야당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재석 의원 과반의 또 참석 의원들 과반이면 통과를 하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현장 좀 가볼까요? 지금 일반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법률 개정안, 법률안 지금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결들이 다 끝나고 나서 쌍특검 법안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광재 사무총장 후임으로 백지현 신임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통과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쌍특검 국회 표결 상황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현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특검 법안,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라면서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은 지금 총선용 악법이다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먼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자, 어떤 지금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선 뭐 오늘 표결 결과는 뭐 이미 뭐 양당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이제 통과로 그렇게 귀결이 되겠죠. 근데 통과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러면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제2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건이 이제 3분의 1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시국회 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1월 9일 이후에 할 것이냐. 제2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시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총선 직전에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9일까지 임시국회니까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뒤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하지 않겠냐. 거부권 행사 기간이 15일 이내거든요. 근데 15일까지 끌지 않고 바로 해서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은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조사 지표에서 뭐 나와 있듯이 특검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민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 특검은 안 된다라는 이제 여당의 입장이 이제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언제 어느 때쯤 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빨리 거부권 빨리 민주당은 임시국회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 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언제 이 타이밍을 가지고 또 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머리싸움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용 압박이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10월 8일, 9일, 10일 총선 앞두고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이 법안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춤형, 그게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의 의지와 전략이 바로 관철되는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2명 추천하면 대통령 바로 임명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간의 수사하면 4월 10일까지 계속 수사를 특검이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계방송 조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공소 외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름 아래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매일 하게 되면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 거의 뭐 선거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만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되는 그런 법인 거죠. 거기다가 뭐 1명의 특검,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특별 수사관, 40명의 파견을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메머더급인데 과연 영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기업 사장일 때 뭐 돈 좀 불리겠다는 그런 뭐 의도가 있었던 그런 걸로 이렇게 특검을 하는 게 적절하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위험이 높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요건이 넘어오면 또 총선 직전에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공천이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떨어진 의원들은 그때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정치 행태를 설명하는 것일 텐데 어차피 공천에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일단 모르겠다. 대통령 부인 그 특검에 제의할 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 특검이 갖고 있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적이라는 부분은 증명이 된다면 설사 그런 여당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제의 때 찬성으로 그것도 무기명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20명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술을 바꿔서 무슨 집단 퇴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무화되는 거니까 엄선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정도로는
보지 않아요. 다만 오늘 뭐 통과될 것은 확실하잖아요. 어차피 예. 자동 상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제 거부권 행사할 테고 빠른 시일 안에. 예. 그럼 다시 넘어오게 되면 글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소리로 해서 과연 한 20명 가까이가 이탈할까?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반란표가 생길까? 저는 그래 보진 않아요. 예. 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결국은 없어질 법인데 거부권 행사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그게 가장 큰 정치. 알겠습니다. 결국은 민심,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그 국민의 민심에 이제 여야가 귀를 기울일 테고 총선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할 텐데요. 오늘 나올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쌍특검법은 그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그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특검법 반대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법안 내용이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어요. 최은수 소장님, 자, 독소 조항, 여당이 독소 조항을 주장하는데 야당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전에 특검법도 특검이 통과되기 전에 여야가 그 법안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부터 특검 법안 제목부터 그다음에 내용까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독소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각 정당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건데.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뭐 중계를 한다라든가 독사 조항으로 지적했던 거 이거 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그다음에 이게 특검법이 지금 발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 3월에 발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총선용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이거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법이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거고 또 지금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안을 갖고 특검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관련자들은 지금 다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고 있는데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검 사안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는 해서 조항이 어떻고 내용 수정이 어떤 걸 떠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최전수정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오케이 그럼 논의하자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 싸움이 될 텐데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게 대해서 좀 법안 내용을 갖고 논쟁이 분다면 저는 절충의 소지가 있을 거로 보이지는데 그러면 여당도 100% 반대라는 이 입장을 견제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지휘권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당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르면 뭔가 추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무혐의든 기소든. 그런데 당시 갖고 있던 검찰 수사팀의 내용으로는 기소를 못할 거로 판단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뒤로 미루자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는지는 안 나가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라서 이 점은 좀
따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 시점 이야기는 보십시오. 저 우리 최수욱도 잘 아실 테요. 그때 97년도에 DJ 비자금 사건이 김대중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해창 총재 터뜨렸어요. 이 1000억대다 20억 플러스 알파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사를 미뤘어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짜증도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이해창 총재가 당시 난리가 났어요. 왜? YS의 명을 받고 김태정 총장이 수사 안 하려고 뒤로 미룬 거다 라면서 거기서 YS와 이해창 총재 간에 완전히 금이 쫙 갔어요. 쫙 기억해요. 그러면 그 시점, 이 정도의 정치적 무게가 있는 타격이 가는 이런 수사라면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 받아들이라 특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은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은.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거는 안 된다고 못 받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대상조차도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특검법에 대해서 내용 조율에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선범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기소를 할 때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고 김 여사는 증거 부족으로 그 당시 때는 판단하지 않았던 거였었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도 기소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시회 때 이제 어느 언론사의 기획 대행을 맡아서 불법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건은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처리를 그냥 종료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시 언론사의 그 담당자가 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건 불법적으로 우회적으로 수수했다. 이런 거이 증거죠. 이걸 갖고 했는데 수사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사 과장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무수석 할 때 그래서 그거를 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의 사위분도 중앙지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 사건들 뭐 한두 개를 이렇게 지휘를 하고 했었는데 사표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야, 이게 검사들은 위에 누구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도 재밌는 야사를 말씀하실 뻔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한 것은 맞고 하지만 그 당시 때 검찰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야당에서는 1심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계좌 5개 중 3개가 작전 세력이 운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유가 있다면 김건희 명의의 계좌 3개가 작전 세력에게 이용당했다, 활용했다, 그 사람들이 썼다는 건데 그럼 공범이냐 여부는 별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 수사의 필요성 인정해 조사. 근데 왜 조사가 안 됐냐는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상식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당시 수사팀에서 김건희 자기 총장이 검찰총장 부인을 불러서 조사할 거리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조사해가지고 계속 무혐의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을 저는 당시 수사팀이 더 느꼈으라고 보는 거예요. 뭐 있어서 분명히 조사했을 거예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김건희 여사를 안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당시 수사팀에? 당시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돼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뭘 수사할 건데라는 뭐 거리를 못 찾아낸 건지 수석이었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다음에 예. 이제 상황에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였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 이 주범 공범들이 네. 이제 형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판결문을 보면은 이건 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도용된 그러니까 활용된 계좌 106개 중에 네. 47%에 해당하는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예요. 그게 이 재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 가담자들 주범자들이 형을 받았고 거기에 활용된 계좌의 47% 이게 적시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예. 부족하거나 미진하거나 뭐 이랬을 수는 그럼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검찰이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만 기소했는데 그 당시 때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그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세요? 아니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예. 또 주가 조작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입증이 된 거죠. 예. 거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권오수 씨가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어요. 네. 나왔다 칩시다. 최전수 말이 이제 사실이라 치고. 예. 그러니까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 네. 새롭게 조사하면 되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특검이 맞는 건지 진짜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 네. 이런 문제는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점을 자꾸 왜 일부에서는 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 뚜렷한 이런 특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비난을 하는 게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도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당이 지금 이제 제2 요구권 요청을 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의석수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 하면 173석이고요. 173석. 예. 신야 또 무소속 신야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10여 명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하면 제2 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제 3분의 1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민심이 있는 거죠. 그것도 총선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령 제2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다시 이걸 다뤄서 의결이 안 되더라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될 가능성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선은요. 뭐 공천 탈락자 현역 의원들이 뭐 보복적으로 이것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자체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예, 여당에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진짜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강서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사실 이 대통령이 사면하고 대통령이 공천한 이런 걸로 이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의 수직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런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거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2 요구 넘어오고 만약에 1월 말 뭐 이때쯤 하게 되면은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신서범 의원께서는 소수에서 어차피 이렇게 떳떳하다면 차라리 받자는 쪽 또는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털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런 그 인식이 흔히 하는 말 나이브한 거예요. 이게 정치 현실로 보면 결국은 대통령 영부인이 특검에 서고 포토라인에 서고 거기서 전국에 중계방송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순간 모든 그 사실 총선이수를 빨아들여 블랙홀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은 비판을 뭐 감수하고서는 뭐
하는 게 맞지 않게 개인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제 개인 생각일 뿐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니까. 그랬죠.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올 텐데 예. 글쎄 그 큰 흐름을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 한 오후 3시 20분 좀 넘어서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결이 진행이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할 테고요. 자,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이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50억 특검법은 김만배 남욱 씨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수익 1인당 50억 원씩 받기로 한 의혹이 알려졌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관련자 50억 클럽 의혹 불법 로비와 뇌물 공여 혐의가 수사 대상이고요.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이 청소년 악법이라는 생각입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예? 이 부분은 좀 진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 검찰의 특검의 수사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구조를 보면 김만배라는 법조기자 출신 브로커가 예. 어떻게 보면 형 동생 하던 아주 친한 형님들을 대접 내지는 어떻게 향후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활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수가 있고 미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아들을 통해서 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딸을 통해서 간 이런 거 외에는 수사로 밝혀낼 수가 있을까 이런 데 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황이 있을까? 정황 증거가 김만배가 입을 열까? 이런 데 뭐 걱정만 되지. 50억 이런 건 당의 생각은 어때요? 50억 클럽 특검? 저는 뭐 다 당했어요. 현직 의원이 당에서는 지금 뭐 쌍특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50억 특검 이건 정말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야 이렇게까지 검찰 고위 간부나 법조 고급 법관,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는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좀 밝혀지는 게 저는 그게 정당하고. 근데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을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정의당에 맡기겠다는 거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공조해서 나왔던 그 법안이죠. 자, 이거 50억 클럽 특검은 그럼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는 거죠. 뭐 과거에 특검이 야당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민의힘이 뭉개고 감히 이거는 건들 수 없는 특검법이다 해서 아예 안 하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김건희 여사나 50억 클럽도 이거는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한 그런 비교섭 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황상 상황상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 지금 뭐 국회 모습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법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쌍특검 법안 이제 본회의 처리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또 많았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 11명이 새로 임명되는데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자, 비대위원 11명. 여기 11명 면면을 보면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1명인데 임명직이 8명인데 8명 가운데 7분이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현역 정치인은 윤재호 원내대표 아니 이게 임명직 가운데는 임명직 가운데 김혜지 의원 김혜지는 혼자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저도 처음 들어보고 뭐 방송 화면에서 뵀던 부자령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데 독특했다는 느낌이 들고 김혜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의 편보다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그리고 쪼이라는 안내견으로 더 유명해진 이런 부분이라서 독특하다는 성격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비대위의 성격을 뭐라고 제가 딱 집어서 규정하기 힘들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정치인 출신 아예 만들 거라는 생각. 또 하나는 저 민경우 씨나 제가 알기로 아마 박은식 씨 이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져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당에 투영될까 이 대목이 제 관심사예요. 최수석께서는 눈에 띄는 인물들 좀 보여요? 뭐 김경률, 민경우 씨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딱 느낌이 김기현 대표로도 안 된다 해서
5등하던 김기현 대표 1등 만들어서 당대표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를 파내고 더 세게 직할체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직할체제는 총선까지의 직할체제가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기와 함께 했던 당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 된 거 아니에요? 정치 안 해왔던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냥 대권 프로젝트 같이 했던 사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 당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김기현 체제로도 안 되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더 강화된 직할 체제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조연, 예. 그냥 조연으로 그림 정도인데 예. 우선 비대위가 정상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총선 전략, 네.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공천 과정 이런 네. 걸 다 총괄하는 건데 뒤에 저 면면을 보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정책, 전략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들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색 맞추기, 치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는 원미션 비대위다. 네. 속아낼 사람 속아내고 거기에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원미션을 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비대위원들 평가 잘 들었고요. 혹평을 해주신 겁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내일 출범한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만났잖아요. 앞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좀 전해드렸는데, 자, 이재명 대표, 정세균 전 총리 회동이 되게 주목되는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 비대위 만들자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냥 통합을 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정도 입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뭐 뒤에 두 분 회동이 끝나고 뭐 권칠승 수석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네,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네. 제안과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혁신 당내 통합 어렵지만 당대표로 최선 다하겠다라는 정도 입장을 냈어요. 근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회동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으로 기울은 것이 아니고 예. 그걸 아예 전제하고 지금 행보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준석 대표의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도 같이 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변화하고 당이 변화하면은 신당 창당할 이유 없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이낙연 전 얘기거든요. 대표도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줬잖아요. 최후 통첩인데요. 예. 활 시위를 이미 당겨버린 거죠. 화살이 떠난 거죠. 남평우 실장님이 내가 대장동 사건의 첫 제보자라고 나온 거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아주 센 압박, 협상용 압박이 아니고 이미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 정도가 아니고 신당을 전제로 이낙연 대표가 생각을 해왔고 이미 그쪽으로 갔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뭐 통합 공천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또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게 딱 집진 않았어요.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성사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활 시위가 떠났어. 활 시위가 떠났다. 오늘 정무석께서는 뭐 오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 최재정 전 정무수석이 감이 좋으시고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 흐름,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아마 흐름도
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제 눈에 보이면 그는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당대표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 만들어라 이 요건을 이재명 전 대표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네. 안 내려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고 봐요. 다만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말리려고 그러겠지만 안 말려지는 거지. 예. 지금 시각 오후 3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고 거의 마지막쯤에 지금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더 뉴스 시간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뉴스 큐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에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후 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잠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확산하며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이부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전은 7도, 광주와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키 시간에도 계속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